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수업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룡의 해라잖아요. 폼나잖아요. 청룡. 폼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이론 이제 첫 번째 수업이에요. 우리가 11, 12월 과정에 소위 이제 기초 과정을 한번 받고 이제 오늘 기본 이론 과정인데, 그럼 이제 기본 이론 과정 들어가면 가장 이제 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초 과정을 다시 다 듣고 기본 이론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다 듣고 오시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근데 뭐 다 듣고 오신다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똑같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진도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기초 과정에서 했던 1강은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초 과정에서 했던 1강은 꼭 듣고 기본 이론. 그러니까 아직 안 들으셨으면 댁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기초 과정 1강은 꼭 듣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수업 도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초 과정 몇 강, 몇 시 몇 분부터 몇 초까지는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 이론 강의부터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 보셨어요? 강의 계획서 보면 뭐 특이한 점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보강이 한 번 있을 거야.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9일 날 특별법 보강을 따로 할 거야. 그래서 민법은 시간상 특별법을 매순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양이 많아서. 근데 그래도 어차피 기본서에서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9일 날 10시부터 아마 6시 정도까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날 보강 하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PPT 자료는 뭐 요청하셔서 제공을 하는데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옆에 첨부 파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먼저 자료를 받아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인강 사이트 들어가면 선생 소개 누르면 제 거 있잖아요. 제 거 있을 거야. 있으면 그 옆에 학습 자료실이 있거든요. 학습 자료실에 오늘 수업할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수업이 화요일이니까 늦어도 일요일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프린트 하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 강의에 첨부되는 건 이 화면 하나가 한 장으로 나올 거야. 근데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는 첨부 파일은 좀 작아요. 4개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만든 거야. 그래서 큰 한 걸로 보고 싶으시면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장수를 줄이시고 싶으면 학습 자료실에 있는 거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흑백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칼라로 올렸었는데 잉크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셔서 흑백으로 바꿨고요. 근데 또 칼라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자료실에 칼라라고 써 있는 건 이 색깔이 있는 걸로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우리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면 뭐 컬러가 아니면 화면 작은 걸로 보시고 싶으면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과정부터는 수업이 끝나면 몇 문제를 좀 풀 거예요. 뭐 과목에 따라서 5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인데, 우리 4교시 수업이 끝나면 잠깐 문제 푸실 시간을 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수업은 보통 2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좀 전에 수업이 끝나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하고 댁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시간이라 안내가 길었고요. 자, 그럼 이제 정규 진도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앞에 이제 권리의 변동이 나오죠. 민법의 의, 이런 것들은 뭐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에 관한 것들은 기초적인 아주 뭐 민법이 뭐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과정 1강에서 한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이제 권리 변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의 형태.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시험에 뭐 매년 출제되거나 이런 파트는 아닌데, 요번 시험에 오랜만에 권리 변동의 형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권리 변동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꼭 법률뿐만 아니라 뭐든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효과가 생길 거야. 근데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법률 요건이 되려면 몇 개의 법률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냐면 한 개 이상이라고 해요. 한 개 이상. 그러면 꼭 두 개부터가 아니죠. 몇 개일 수도 있다.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되어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자기가 소유하는 X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부동산 얼마에 안 살래라는 의사를 표시하겠죠? 그 의사 표시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청약, 약속을 청하는 거고 을이 마음에 들면 응 살게라고 해서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갖추게 돼요. 그럼 지금 이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몇 개인 거야? 두 개. 청약, 승낙 이렇게 두 개죠. 근데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법률 행위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에 나올 텐데 우리 뭐 있었어요? 전부 다 처음 하는 척 하지 마시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가 바로 요건이 되어 효과가 생기는 거고 계약이라는 건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계약이라는 요건이 이루어져요. 그럼 요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갑은 을에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줘야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주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고 이게 바로 법률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비어 있는데 월세 50만 원 내고 살아라. 을이 좋아. 이렇게 합의하면 이거 무슨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고 갑이 을한테 내 땅이랑 네 건물이랑 맞바꾸자. 을이 좋아라고 하면 그건 뭐야? 교환 계약이야.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 바뀔 수 있지만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려면 법률 사실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청약과 승낙이라는 법률 사실이 있어야만 요건이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가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권리가 변동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예요. 권리가 발생되었다가 변경될 수도 있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불러요. 취득, 상실, 변경.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태어났다가 변화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권리가 발생되는 모습, 취득되는 모습은 어떤 게냐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시 취득이라는 건 남에게서 권리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원시 취득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건물의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서 넘겨받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고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뭐예요?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찜하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무주물 선점도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주인 없는 것 찜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부동산도 선점할 수 있을까요? 동산만 될까요? 얘는 동산만 되고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무주의 부동산은 다 누구 거예요? 국가 소유죠. 국가 소유.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죠. 무주의 부동산을 선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유실물. 무주물이랑 유실물은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다 없다? 있는데 누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유실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습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고요. 첨부는 우리가 뒤에 가서 소유권 파트에 가서 자세히 볼 거죠. 대표적으로 부합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효 취득. 취득 시효를 완성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
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몇 년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냐면 20년간 점유하면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전부 다 원시 취득에 해당이 돼요.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다 넘어가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내용 중에 일부가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자, 소유자는 자기 거니까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 211조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내 거니까 제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남을 빌려주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제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정적 승계 중에 전세권의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자기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뭘 넘겨주는 거야? 사용수익권 넘겨주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저당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주는 건 아니고 뭐 할 권리를 주는 거죠? 내가 돈 못 갚으면 네가 처분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돈 받아가라고. 그러면 뭐 지상권 설정이든 지역권 설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일부가 넘어가는 거고요. 이전적 승계는 사용수익 처분권이 모두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경우를 나누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었어요. 그럼 특정 승계라는 것은 딱 정해진 물건만 넘어가는 게 특정 승계고 와장창 넘어가면 포괄 승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X부동산을 매매했어요. 그럼 X부동산을 매매하면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승계. X부동산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정해진 것만 넘어가야 다 넘어가. 다 와장창 다 넘어가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특정 승계는 뭐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게 있고요. 포괄 승계는 기억하셔야죠.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어요.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은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포괄승계라고 불렀고요. 그럼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포괄승계가 가지는 특징적인 점이 있었어요. 포괄승계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제3자 보호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포괄승계를 받은 사람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포괄승계가 일어나게 되면 뭘 하지 않아도 되냐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가 변동됩니다.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면 자세하게 볼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괄승계하면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 점이 포괄승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닌 거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포괄승계가 되면 등기 안 해도 권리는 변동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사망시요? 사망시죠. 좀 그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은 이렇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는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구별의 실익은요. 원시 취득은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다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사람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그럼 최초로 취득한다는 건 종전에 어떤 제한적 권리가 달려 있었다면 그걸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20년의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를 완성해서 소유자가 되면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옛날에 달려있던 그 부동산의 뭐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거 다 떠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원시 취득의 특징인 거죠. 그게 이제 권리의 발생, 취득이에요. 취득.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 나옵니다. 권리의 변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체가 변경된다는 건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다.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요. 그럼 위에 나온 것 중에 뭐에 속한다 그랬죠? 이거? 이전적 승계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권리가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뭐 내용의 변경은 뭐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안 보셔도 별 상관없고 권리가 뭐 질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양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뭐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물에 인도 채권이 있어요. 물건을 넘겨받을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줘요. 그럼 이행을 안 해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근데 손해배상은 뭘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돈으로 받아야죠.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인도 채권인 것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되었다는 건 권리의 내용이 달라진 거야. 이건 양적인 문제겠어요? 질적인 문제예요. 질적 이런 것들을 질적 변경이다라고 부르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고 시험에는 얘가 나온 적이 몇 번 있죠. 작용의 변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권리의 힘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있을 수 있고요.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 그러니까 저당권이 2순위 저당권이었어요. 근데 1순위 저당권자가 돈을 받아서 없어지면 한 번 2순위였던 저당권은 영원히 2순위예요. 1순위로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하죠. 힘이 강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효력의 변경이고 자, 임차권은 채권이었어요. 채권.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었는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마치 뭐처럼 힘이 강화되냐면 물권처럼 힘이 강화돼요. 조심하실 점은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갖췄다고 해서 물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물권처럼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 현상이다라고 부르죠. 물권화. 물권이라는 게 아니라 물권화. 물권처럼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 물권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나 또는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절대적인 경우와 상대적인 경우. 그럼 절대적이라는 건 그 권리가 이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거야. 나에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고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멸실됐어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나에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권리가 만약에 이전되었다. 권리가 이전되면 이 세상에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야. 나에게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혼동으로 소멸했다. 시효로서 소멸되었다. 혼동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되면 나에게서 권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11, 12월 달에 보셨던 분들은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본 거니까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외국어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용어들은 지금 첫 시간에 권리 변동이라고 보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뒤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와 이거 뭐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많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원시 취득이 뭐구나. 승계 취득은 어떤 거구나. 개념만 잡고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내용 보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 권리의 변동이 어떤 거다라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재를 보시면 원시 취득이 나오죠. 원시 취득은 최초 취득이고 선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전적 승계가 있었고 설정적 승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눴는데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써 있는 용어를 보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취득되는 경우 풀어놓은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 넘어가는데 권리가 이전됐는데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만 특정된 것만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괄 승계라는 것은 와장창 넘어가는 거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포괄 승계는 와장창 다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아까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얘네들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 변동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포괄 승계의 특징적인 점이에요. 자, 박스에 보시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원시 취득은 내가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소멸된다. 내가 최초로 깨끗한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만 좀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작용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은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했냐면 권리의 효력의 변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이런 것들 힘이 강화되는 거 힘의 문제가 작용의 변경이다.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인 경우와 상대적인 경우로 나누게 된다라고 했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에요.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법률 요건이다라고 불렀어요. 법률 요건. 근데 이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다라고 했고요. 법률 요건을 갖추면 나타나는 게 바로 법률 효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게 이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너 내 부동산 1억에 안 살래라고 청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을에게로 넘어가면 그게 권리의 변동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갑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 절대적 소멸일까요? 상대적 소멸일까요? 상대적 소멸이 되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단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근데 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었고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도 있었고 포괄 승계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특정 승계죠. 상속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상대적으로 소멸되는 잃어버리는 모습이고 을은 권리를 특정 승계하는 거야. 그럼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네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권리의 변동의 모습이고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런가 이 표정들이 엄청 딱딱하고 굳어있네요. 이제. 편하게 수업 들으세요. 어차피 인상 쓴다고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거니까 들으면 또 까먹어요.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뇌과학협회에서 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그 새로운 지식을 50%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분이래요. 5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절반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이래요. 붕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업 듣고 1시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지난 시간은 뭐 3, 40분 지났으니까 1교시 때 들었던 건 거의 1, 20%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난다는 거지 이해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바로바로 복습을 하실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 복습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때는 언제냐면 교육 시간에 근접했을 때래요. 그러면 언제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수업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게 좋대요. 그게 복습인 거고요. 일주일 있다가 복습을 하려고 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서 복습이 안 되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복습하는 건 그건 복습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잘 읽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배속 좀 올려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1, 2월 과정, 요게 이제 기본서 마지막 과정이란 말이에요. 시작했는데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과정에서는 우리가 11, 12월 달 과정에서는 기본서에서 이렇게 추려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7주 과정이었기 때문에 뺄 거 다 빼고 어려운 거 다 빼고 기초적인 내용을 했지만 이번 과정에는 전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심화 과정까지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처음 들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처음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시거나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내가 대신 이 어려운 걸 지겹고 힘들지만 버텨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돼요. 첫 시간이라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법률 사실표가 나오는데 이거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법률 사실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기본 요소잖아요. 용태와 사건이 있는데 이때 용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태라고 불러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으면 용태고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시간의 경과, 이런 것들, 뭐 사람의 출생과 사망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사건이죠. 시간이 경과됩니다. 벌써 23년 다 가고 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시간의 경과야. 그럼 이건 제 정신작용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변동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보는 거였죠. 우리는 권리 변동되는 것만 보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 점유취득수요는 몇 년 지나야 되죠? 20년. 그럼 2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것과 결합이 되어서 권리를 취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멸시효 얘기했어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까? 10년이에요. 그럼 1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도 정신작용과는 상관없지만 권리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사람의 출생과 사망. 제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과 사망도 제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지만 출생과 동시에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의 경과나 출생과 사망 이런 사건으로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뭘로 변동돼요?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변동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속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만 있는 건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인데 뭐 이런 건 나눌 필요 없고요. 대표적으로 선의 악이 있죠. 선의 악이. 선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고요. 악이라는 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부적인 용태인데 권리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몰랐으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용태고 대부분은 외부적인 용태인데요. 이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드러난 거야. 표출된 거죠. 근데 그 표출된 행위가 법질서에 적합하면 적법행위일 거고 법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위법행위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꼽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어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는 권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채무불이행이랑 불법행위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차이점은 뭐였냐면 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이 됩니다. 계약상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있는 거고, 불법행위는 그런 관계가 아닐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왜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생긴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렸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그럼 이때 맞은 애가 때린 애한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해줘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둘은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계약 관계 없으니까. 그때는 뭐야? 불법행위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다 이런 말을 써요. 바꿔서 얘기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고, 계약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법행위는 의사표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는데 얘랑 차이점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지만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각종 최고나 거절 이런 게 있었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승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다고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의최거, 관통승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또는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뒤에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건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보통 요 앞에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OX예요. 끝에 뭐라고 써? 끝에 최고란 말 써 있으니까 의사의 통지라고 해야죠. 또는 예를 들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지했대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그렇죠. 통지란 말 들어가면 관념의 통지. 이런 건 왜 그렇게 할까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수업하다가 단순 암기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런 건 그냥 근가보다 하고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요것들은 그냥 한번 첫 시간이니까 쭉 한번 본 거고,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는 이런 표를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나중에는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콕콕 찍어서 보게 될 거고,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는데, 준법률행위라는 게 나와요.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고 되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의사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사의 통지에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 뭐가 있냐면 통지와 승인 이런 게 있다. 근데 특히 이 앞에 거 최고, 통지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행위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사실행위는 의사표시와 상관없는 거고, 위법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내부적인 용태, 뭐 선의악의, 소유의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에 장은 뭐 가볍게 보셨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법률행위의 개념을 좀 볼게요. 법률행위의 정의. 법률행위라는 건 뭘 법률행위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말, 법률행위하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지금 법률 사실이라고 돼 있어요?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어요? 요건이에요, 요건. 그럼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법률행위를 했다면 법률 효과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봤냐면 요건을 갖추면 요건에 따라 뭐가 생긴다 그랬죠?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법률행위를 했다는 건 법률 요건을 갖췄다는 거야? 그럼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효과가 생기는데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의사표시. 내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까 우리 봤던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계약들은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사표시, 내가 원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과 같은 사법들은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도 원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적 자치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가능한 한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뭐냐면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를 했다는 건 내 의사대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정의에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OX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이러면 맞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건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흠결이 생겼대요. 의사표시의 흠결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쳐야만 할까요? 안 미칠 수도 있을까요? 미쳐야죠.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니까 만약에 의사표시가 흠결이면 법률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뭐였냐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예를 들어 엔진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이 고장났다는 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야? 자동차가. 그럼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다는 건 결국 법률행위에도 흠결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럼 법률행위랑 의사표시랑 똑같은 얘기냐? 둘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 개념이 아니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계약을 할 때 청약, 승낙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사실인 거야? 사실이죠, 사실. 의사표시는.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 개념은 아니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법률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더 플러스 알파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들은 예가 혼인계약이죠. 혼인계약. 혼인계약은 가족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럼 혼인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갑이을에게 뭘 해야 돼요? 청약, 청혼해야죠. 그러면 을이 좋아요라고 승낙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그러면 의사표시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법률행위는 효과를 발생시킬 거예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의사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비교했던 거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법률 행위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법률 행위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데 그건 바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준법률행위라고 불렀어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아닌 거야.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에 준해서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 준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는 아까 뭐 있었죠? 각종 최고와 거절, 의최거.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관통승 이렇게 봤고요. 감정의 표시는 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용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 효과가 생긴다? 법률의 규정. 그렇죠. 감정의 표시,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닌데 용서. 감정의 표시는 매우 다양하잖아요. 졸리다. 괜히 온 것 같다. 이런 거 다 감정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중에 콕 집어서 뭐만 나왔어 지금? 용서. 왜 나왔을까요? 용서는. 감정의 표시인데도 권리를 변동시키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했으면 오래오래 잘 살면 좋겠지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 사유로서 제1호가 뭐냐?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요.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을 해줍니다. 근데 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는 뭐냐면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그럼 얘가 이제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줄 거야. 근데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조심해라. 한 번만 봐준다. 뭐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용서. 그러면 이 용서를 받은 갑은 자중자애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전히 말 안 듣고 그래요. 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서하는 순간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으로 사라진 범죄지만 예전에 간통죄 있었잖아요. 사후 용서하면 간통죄 고소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을이 갑에게 용서를 할 때 자신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되기를 원하면서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했겠죠.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소멸합니다. 왜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 소멸한다는 게.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준법률행위고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물권법에 가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아니라 물권 변동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내가 원하는 대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무엇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그 민법은 법률 행위로 시작해서 법률 행위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법률 행위가 중요한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어쩔 수 없어요. 법률이 정한 거니까 이건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법률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법률 행위의 종류를 봅니다. 법률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법률 행위를 보는데 계약은 아까 의사표시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한다. 법률 사실 2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법률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단독행위다라고 불렀어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갑이 의사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얘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다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뭐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것들이죠. 최상, 취철, 동추, 해해. 취철, 동추, 해해. 요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우셔야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우리가 노란 글씨로 외웠어요. 유재폭. 유재석도 포기했다.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유재폭.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있어요. 을이 갑이랑 매매 계약을 했대.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을에게 취소하게 되면 사기친 을이 승낙해야 취소될까요?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얘 승낙 따위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건 계약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단독행위야. 단독행위는 승낙 같은 거 필요 없고 표의자의 의사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법률 사실이 몇 개예요? 취소의 효과가 생기려면 법률 사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계약은 아까 법률 사실 몇 개라 그랬어요? 청약과 승낙 두 개가 되는 거고, 자, 유언유증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는 거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우리 법인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법인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뭐라고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이 있어요. 법에다가 인격체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돼요? 태어나면 출생과 동시에. 법인은 언제 사람일까요? 법인 설립 등기하면 돼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근데 이때 법인은 재단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어요. 재단법인은 본체가 뭐예요? 본체가 재산이 돈덩어리. 그래서 내가 토지 10만 평을 출연하여 장학재단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도달되어야 설립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는 거고요. 사단법인은 중요한 게 뭐죠? 사원,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그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의사를 모읍니다. 서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구심적으로 모이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합동행위라고 부를 거예요. 합동행위. 일단 기억하실 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에서 우리가 유재포 이렇게 봤어요. 근데 기억하실 점이 요 포기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포기. 포기란 말이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상대방 없는 행위는 아니에요. 이 소유권의 포기 한번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럼 이건 누구에게 도달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대요. 그럼 이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다른 공유자들이 있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뒤에 볼 텐데 우리 취득시효 봤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자에 등기해야 돼요. 등기, 누구한테 등기합니까? 등기 청구합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야. 근데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포기합니까? 똑같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처음 하시는구나. 뭐 우리 11월 달에 했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제가 지금 물어보면서 그걸 설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기억하시려면 몇 바퀴는 돌아야 돼요.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거나 완성한 사람이 포기할 때 누구한테 한다고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돼. 이건 상대방 없어요. 있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고 제한물권 포기.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포기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소유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우리 32회 시험, 33회 시험에서 이거 섞어가지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출제했었어요. 보시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행위라는 게 있었어요. 합동행위는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사가 모여드는 거야. 대표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총회결의.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총회결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어촌계나 종중이 총회결의한다는 건 의사를 모으는 거야. 이 모으는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안 중요하고요. 얘는 중요한 건 얘네 둘이죠. 자,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건 딱 법률이 정하는 것만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근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얘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취소를, 아까 보셨던 취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단독행위는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합니다. 그게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야? 법률에 나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걸 붙여서도 안 됩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조건 기한 같은 거 붙여서 단독행위 할 수는 없다. 요게 지금 법률행위 중에서 무엇에 따른 구별을 한 거냐면 의사표시에 따른 구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이행의 문제에 따른 구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